마침내 눈을 뜬 황희가 둘 다 옳다며 던진 기가 막힌 통쾌한 묘수는 과연 무엇이었나? 조정이 두 동강, 난 폭풍 전야의 밤이었습니다. 조선 최고 권력자의 사저 마당에서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하녀 둘이 서로가 도둑이라 울부짖는데 늙은 영의정은 두 사람 모두에게 내 말이 옳다 하였고 심지어 부인의 호통마저 내 말도 옳다 받아 넘겼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이 광경을 엿듣던 젊은 사관은 이 위대한 정승이 마침내 망령이 든 것이라 믿고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에 빠졌지만 그 기이한 말장난이 다음 날 아침 조선을 통째로 구해낼 무서운 연극이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답니다. 같은 시각궐 밖에는 붉은 흙먼지가 몰아치는 비참한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의 숨 넘어가는 울음과 어미의 처절한 통곡만이 텅 빈 골목을 맴돌았지요. 당장 내일 아침 입에 풀칠할 좁쌀 한 줌조차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이웃이 오늘 아침이면 싸늘한 주검으로 거리에 쌓였지요. 메마른 바람을 타고 온 썩은 내와 백성들의 피눈물이 도성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백성들의 눈물이 강을 이루는 밖의 참상과는 너무도 다르게 권내의 으리으리한 정각 안에서는 고관대작들의 핏대선 고성만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결정의 순간이었지요. 붉은 관복을 입은 조정의 대신들은 정확히 두 갈래로 나뉘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를 물어뜯고 할퀴었습니다. 대신들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뚝뚝 떨어졌고 정확의 서늘한 바닥 위로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들릴 듯한 숨이 턱턱 막히는 무거운 긴장감만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두 동강이 날 위태로운 폭풍의 한가운데서 모든 권력을 쥔 영의정은 그저 입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입가에 희미한 미소만을 짓고 있을 뿐이었지요. 세종의 태평성대에 찾아온 지독한 가뭄이었습니다. 바싹 마른 땅 위로 굶주린 백성들의 한숨이 편전 지붕까지 무겁게 덮쳤습니다. 당장 곳간을 열어야 한다는 원성이 빗발쳤지만 삭풍이 부는 국경 너머에선 잔인한 북방 오랑캐들이 흉년을 틈타 시퍼런 칼을 갈고 있었지요. 당장 굶어 죽어가는 백성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오랑캐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기틀을 지킬 것인가? 참으로 피가 마르는 잔인한 기로였습니다. 이 위태롭고 잔혹한 국난의 조정을 이끌고 있던 중심에는 70 노구에도 흔들림이 없는 영의정 황희정승이 있었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 불리는 권력을 쥐었으나 언제나 빛바랜 명주 두루마기를 걸치고 비 새는 허름한 초가집에서 지내는 기이한 인물이었지요.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질 때면 백발이 성성한 긴 수염을 마른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지그시 눈을 감는 오래된 버릇이 있었습니다. 속을 도무지 알 수 없는 바위처럼 묵직한 사내였지요. 가뭄이 달포를 넘어가자 조정은 구휼의 방도를 두고 완전히 쩍 갈라졌습니다. 뼛속 깊은 유학자인 이조판서 김상대는 편전 바닥에 엎드려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당장 굴량미를 풀어서라도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의 입에 햅쌀을 넣어주어야 하옵니다. 백성이 당장 배가 고파 죽어가는데 변방의 차가운 돌 성벽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이옵니까? 세상의 불의를 볼 때면 나타나는 강박적 습관대로 그는 핏대가 선 손으로 붉은 소매자락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며 편전의 석가래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뺨에 전쟁터에 깊은 흉터가 남아있는 냉철한 장부 병조판서 이학수는 펄쩍 뛰며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 무슨 나라 망칠 소리요. 지금 저 험한 북방에 오랑캐들이 국경을 맞대고
침략을 준비하고 있소이다. 당장 변방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할 인력조차 부족한데 귀한 군량미마저 풀어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면 굶주린 백성을 당장 배불리 먹이고도 며칠 뒤면 적들의 칼날의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게 될 것이요. 감정이 격앙된 이학수는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두툼한 소 뚜껑 같은 손으로 자신의 단단한 무릎을 신경질적으로 탁탁 내리쳤습니다. 어진 세종조차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모두 조선을 위하는 뜨거운 충심임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성군조차 섣불리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사이 처음엔 나라를 걱정하던 순수한 논쟁이 점차 서로를 꺾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끔찍한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급기야 내일 당장 상대방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먼저 관복을 벗겠다며 임금을 옥죄는 독선적인 지경에 이르렀지요. 국정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비극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끝없는 파국을 기록하며 절망하던 젊은 사관 최윤이 있었습니다. 어진 임금조차 두 사람의 거센 핏대에 섣불리 손을 들어주지 못하자 그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밤길을 달려 황희 정승의 사절을 찾았습니다. 대감마님, 조정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사옵니다. 어찌하여 입을 굳게 닫고 미소만 짓고 계시옵니까? 이러다 나라가 먼저 결단이 날 것이옵니다. 최윤은 흙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피를 토하듯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황희는 마루에 걸터 앉아 낡은 북방지도를 무릎 위에 둔 채 백발 수염을 천천히 쓸어내릴 뿐이었습니다. 사관 최윤이 닫힌 문 밖에서 하늘을 원망하던 바로 그 순간 마치 밖에서 듣고 있는 사관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황희의 치밀하고도 무서운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저의 하녀 하나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다른 하녀가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낡은 은비녀를 훔쳐갔다고 엉엉 울며 호소했습니다. 그 날카로운 원망에 황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하게 답했습니다. 오냐. 내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100번 옳구나. 유품을 잃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억울하겠느냐. 그러자 방 밖에서 엿듣고 있던 다른 하녀가 펄쩍 뛰며 달려와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훔치지 않았으며 도리어 앙심을 품고 모함을 당한 것이라며 발을 굴렀지요. 황희는 수염을 길게 쓸어내리더니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냐 내 사연을 가만히 듣고 보니 참으로 내 말도 100번 옳구나. 짓지도 않은 누명을 썼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느냐. 이를 지켜보던 황희의 부인이 참다 못해 방문을 열고 호통을 쳤습니다. 한쪽이 도둑이면 다른 한쪽은 거짓말장인데 어찌 둘 다 옳다 하느냐며 매섭게 타박했지요. 하지만 황희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빙글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부인의 호통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 과연 부인의 말씀 또한 100번 지당하고 옳소이다. 담장 너머로 이 실없는 대답을 엿듣던 사관 최윤은 하늘이 무너지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전설적인 명재상이 시비조차 가리지 못하는 노망난 노인네가 되었다. 믿은 그는 배신감에 덜덜 떨리는 손을 말아쥐고 도망치듯 황희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늙은 정승이 그 순간 최윤이 담장 너머에서 엿듣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끝까지 알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권례의 긴장감은 당장 피바람이 불 것 같은 폭풍 전야처럼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밤새 옥좌를 지키며 고뇌하던 세종이 마침내 오늘 최종 방안을 직접 결정하겠다. 엄숙히 선포한 날이었지요. 어스름한 새벽 안개를 뚫고 편전으로 향하는 고관대작들의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이조판서 김상대와 병조판서 이학수는 편전 한가운데 엎드려 서로를 죽일 듯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김상대는 여전히 핏대가 서도록 소매자락을 꽉 움켜쥐었고 이학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단단한 무릎을 신경질적으로 탁탁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두 사람의 붉은 관복, 품속 깊은 곳에는 이미 단단히 접어둔 사직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단 한 글자라도 자신의 주장이 꺾인다면 임금 앞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관복을 벗어 던지고 낙향하겠다는 오만하고도 끔찍한 독선이었지요. 그것은 조선의 심장이 멎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고요였습니다. 마침내 육중한 편전 문이 열리고 영의정 황희 정승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고 허름한 관복을 입었지만 그의 걸음에는 태산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팽팽한 정적 속에서 세종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영의정은 똑똑히 들으시오. 대체 저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이 옳단 말이오. 임금의 묵직한 질문에 빗발치는 시선이 늙은 황희에게 꽂혔습니다. 황희는 전혀 서두르지 않고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수염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마침내 번쩍 눈을 뜬 황희 그의 맑고 서늘한 시선이 김상대의 떨리는 어깨 위에 머물렀습니다. 전하 가만히 헤아려 보건대 이조판서의 말이 참으로 100번 옳사옵니다. 첫마디에 김상대의 얼굴에 환희가 스쳤고 이학수는 분노로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황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 군량미를 풀자는 이조판서의 눈물겨운 충심. 그것은 조선 천지를 지탱하는 숭고한 도리이옵니다. 한치의 어긋남 없는 참된 진리이옵니다. 그 깊은 인정에 가슴이 뭉클해진 김상대는 핏대가 서도록 꽉 움켜쥐었던 붉은 소매자락을 자신도 모르게 세우르르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황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당장 사직서를 꺼낼 듯 씩씩대는 이학수를 고요히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그리고 다시금 헤아려 보건대 저 병조판서의 굳센말 또한 100번 지당하고 옳사옵니다. 뜻밖의 두 번째 대답이 울리자 김상대가 하얗게 질렸고 이학수는 어리둥절에 멈칫했습니다. 안팎으로 위태로운 시국이옵니다. 변방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병조판서의 충심이 없다면 백성은 하루 배를 불리고 내일이면 적들의 칼날에 무참히 목이 달아날 것이옵니다. 국가의 안위를 지키려는 무거운 주장 역시 흔들림 없는 참된 진리이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무관이라 멸시받던 자신의 고독한 우려를 정확히 꿰뚫어본 통찰이었습니다. 이학수는 탁탁 내리치던 무릎을 멈추고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황희는 옥좌를 향해 쩌렁쩌렁한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판결을 올렸습니다. 전하 걸음을 걷고자 할 때 오른발이 허공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왼발이 단단한 땅을 굳게 디뎌 주어야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법이옵니다. 이조판서의 뜨겁고 어진 마음이 세상을 품는 오른발이라면 병조판서의 차갑고 굳센 마음은 나라를 버티는 왼발과 같사옵니다. 황희는 어젯밤 북방 지도를 보며 그려둔 거대한 해결책을 마침내 꺼내 놓았습니다. 전하시니 어젯밤 북방 지도를 펼쳐놓고 그려낸 묘수가 있사옵니다. 5가지 계책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첫째 귀한 군량미의 절반을 과감히 풀어 굶주린 백성들의 마른 입술에 햅쌀과 따뜻한 잣죽을 넣어 주시옵소서. 둘째 배를 불린 백성들을 그냥 놀리지 마시고 손에 괭이와 망치를 쥐어 북방 국경으로 보내시옵소서. 셋째 백성의 손으로 무너진 국경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쌓는 백성의 돌은 억지로 세운 병사의 창보다 10배는 단단할 것이옵니다. 넷째 이조판서의 뜨겁고 어진 마음과 병조판서의 차가운 굳센 마음이 서로를 꺾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버팀목 삼아 조선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다섯째 백성과 변방이 함께 살아난 이 위대한 해를 만백성의 기억 속에 세종의 자애로운 결단으로 영원히 새기시옵소서. 바다처럼 깊고 통쾌한 해법이었습니다. 편전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숨죽이던 수많은 대신들의 입에서 일제히 경이로운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황희의 판결이 떨어진 그날 오후 도성에 굳게 닫혔던 곳간 문이 마침내 활짝 열렸습니다. 굶어 죽어가던 백성들의 마른 입술 사이로 따뜻한 잣죽과 햅쌀이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기어다니던 자들이 힘을 되찾고 두 다리로 일어섰지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목숨을 건진 백성들은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스스로 괭이와 망치를 들고 북방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자식을 잃을 뻔했던 한 늙은 농부가 제일 먼저 낡은 괭이를 어깨에 메고 일어서자 마을 전체가 따라 일어섰고 그 거대한 행렬은 마치 조선을 지키는 핏줄처럼 굽이쳤습니다. 자신들을 살려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백성들은 변방의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허물어지던 국경의 돌을 거대한 성벽으로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억지로 세워둔 병사들 100명보다 감사함으로 돌을 나르는 백성 한 명의 땀방울이 국경을 더욱 철옹성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얕은 소견이 부끄러워진 김상대와 이학수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간신배의 계략이 아니라 그저 다른 방식으로 조선을 지키려 피 흘렸던 붉은 충심이었음을 깨달았지요. 품속에 꼬깃꼬깃한 사직서를 구겨버린 두 사람은 늙은 황희의 발밑에 나란히 엎드려 회한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젯밤 황희가 시비도 가리지 못하는 늙은이라며 섣불리 절망했던 사관 최윤. 그 역시 붓을 든 채 하염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당에서 벌어졌던 하녀들의 우스꽝스러운 다툼이 대체 무엇을 의미했던 것인지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지요. 어젯밤 노인이 담장 너머에서 자신이 엿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 연극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음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두 하녀의 주장을 모두 옳다 하신 것은 오늘 편전에서 두 판서의 주장을 모두 옳다 하기 위한 예행 연습이었고 부인의 호통마저 옳다 하신 것은 어떤 정답도 제3자에게는 또 다른 각도로 옳을 수 있다는 세 번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분노로 바들바들 떨리던 손을 다잡고 그는 힘차게 붓을 들어 황희의 위대한 판결을 역사에 기록했습니다. 조정의 지독한 갈등은 봄눈 녹듯 평화롭게 사라졌고 황희의 묵직한 방책 덕분에 조선은 가뭄의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변방의 수비마저 역사상 가장 굳건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내 생각만 진리라며 핏대를 세우고 상대를 헐뜯기 바쁜 메마른 세상에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뾰족한 겉모습 너머를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엔 각자의 절박한 이유가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내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황희 정승의 묵어는 결코 노인의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다른 상대의 입장까지 온전히 껴안고 흑백 논리를 넘어 모두가 살아갈 길을 찾는 가장 무서운 지혜였지요. 극명한 다름을 하나의 길로 품어낸 통쾌한 가르침이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고 가세요. 댓글에 새기다. 세 글자만 남겨주셔도 다름을 기꺼이 품어 안으려는 여러분의 그 너그럽고 깊은 지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당신의 깊은 밤을 지키는 설화공방이었습니다.